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구석기 유적지가 전남 장흥에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곳은 어떠한 관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송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일대입니다. 온통 농사를 짓는 밭으로만 가득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허스름한 표지판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곳 일대가 구석기 유적이란 표지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신북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차도가 보이실 텐데요. 지난 2002년 국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최초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장흥군 신북 유적은 첫 발견 이후 2003년부터 2년에 걸쳐 발굴 조사가 진행됐으며 2,7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유적의 규모는 유물의 확인 범위를 기준으로 약 12만 제곱미터, 유물이 있는 지층의 분포 범위를 보면 약 30만 제곱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넓이의 36배가 넘습니다. 국내 후기 구석기 유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유물이 밀집해 있어 당시 생활상과 문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시베리아 등 동북아시아 후기 구석기 문화와의 관련성을 제시할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크다는 것이 학계의 평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8년 전라남도 기념물 제238호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장흥 신북 유적의 현 주소는 초라한 상태입니다.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 추가로 발굴 조사가 진행됐지만 현재는 어떠한 관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물 역시 국립중앙박물관과 광주, 나주박물관에 각각 전시된 것 외에는 나머지는 조선대학교 등 박물관 창고에 방치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큰 틀에서 신북 구석기 유적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고 박물관 등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방치돼 있는 유물을 다시 장동으로 가지고 와 지역에서 역사 교육은 물론 지역 관광과도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발되면은 관광지로서도 유명해지겠지만은 특히 어린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보탬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흥군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 당장의 사업 진행은 힘들지만 국가지적 문화재로 발돋움하기 위해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장흥군은 내년부터 유적지 정비 등을 위해 전라남도에 5천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도지정이지만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다른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으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구석기 유적지. 내년부터는 방치돼 있던 유적지 관리와 유물들이 빛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5년 전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될 당시 업체 측은 여수시에 공익기부를 약속했습니다. 매출의 3%를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케이블카 업체 측이 이 기부 약속 자체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며 담당 공무원을 고소했습니다. 여수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강요당했다며 여수시 담당 공무원을 고소했습니다. 지난 2014년 해상 케이블카 수익금 3%를 지역에 기부하기로 한 약정 자체가 강압적이었다는 겁니다. 고소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강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돌산 지역 청년회와 이장단 협의회는 케이블카 공사 기간 동안 수많은 교통불편과 소음공해 등 불편을 겪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던 건데 운영한 지 5년이 지나서야 공익기부를 안 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곳은 여수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라는 기탁금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 계약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은 운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이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업체 측이 담당 공무원을 고소한 사실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약정서에는 자치단체장의 서명이 들어간 만큼 공무원 개인이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케이블카 업체 측이 여수시가 아닌 담당 공무원 개인을 고소한 만큼 어느 범위까지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개인을 상대로 고소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법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냉철하게 현상을 지켜보고 있고.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업체 측은 여수시가 먼저 매출의 3%를 공익 기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추가적으로 공익 기부 사항에 대해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도록 업체 측에 재소전 화해 조서를 요구했는데 이 조서를 요구한 것 자체가 강압에 의한 기부의 증거라고 말하며 정식 인터뷰는 고사했습니다. 케이블카 업체가 여수시에 납부하지 않은 공익기부금은 19억 2천여만 원. 공무원 고소 사실과 기부 약속 파기에 대한 지역사회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수시와 케이블카 업체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 도시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지자체가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시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도시 간에는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이제는 간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여수시와 광양시는 순천 인구를 가져가지 말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순천 시민들은 인근 지자체들이 공무원에게 할당을 주며 강제로 주소지를 이전시켜 문제라고 말합니다. 11월 연말이 되면 일명 인구 빼가기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 낭비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최근 3년 동안 3개시 통계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인구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씩 줄어들던 광양시 인구가 연말에 갑자기 늘어나고 증가하던 순천시 인구는 크게 줄었습니다. 꾸준히 감소하던 여수시 인구는 지난달 갑자기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지자체들은 주민들에게 전입신고를 독려해 인구가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걸 과연 거주하면서 주소를 안 옮긴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냥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정책을 하다 보면 예산 집행도 목표를 정해놓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하죠. 활동을 어떻게 보면 완전 강제 배정 아닙니까? 하지만 최근 광양시와 여수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단체장이 전입 할당을 강요해 고통받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로 엄연히 불법입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인구 빼가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규정은 돼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다.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위장 전입된 사람들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들도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자체들이 연말 인구수에 민감한 이유는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구수가 15만 밑으로 내려가면 공무원 100여 명이 넘는 실국 하나가 폐지될 수 있고 30만이 넘으면 한 개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인구수에 따라 정부 예산 지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반 행정과 문화환경,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을 측정해 예산을 내려주는데 이 가운데 12개를 인구수로 평가합니다. 이 지역은 인구가 많으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좀 더 지방교부를 많이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인구를 좀 더 많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을 상당히 과열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를 끌어모으기 위한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이전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신분증 주소 변경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가 하면 취약 통지서와 예비군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구 이동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의원 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심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구 감소를 탓하기보다 정부의 지방 예산 지원을 늘려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좀 더 많이 넘겨주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를 스스로 좀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요즘 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 분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방 분권 그리고 재정 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당장 인구수 지키기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화재나 각종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몸을 던지는 소방관들이 내년부터는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전남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지만 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소방공무원의 약 99%가 지방직이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건비를 감당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남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은 5,041명. 하지만 소방관의 수는 3,500여 명으로 소방관 한 명당 전남도민 540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지방직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다릅니다. 국가직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데고 저희는 여기 도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인력 부족으로 경무에 시달리는 지역 소방관들에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정부의 예산 지원. 20%에 그쳤던 소방안전 교부세가 45%까지 늘어나면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 폭이 커지면서 전남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오는 2022년까지 소방관 1,600여 명이 새로 배치되고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도 소방서가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남의 소방서는 모두 16곳. 앞으로는 장흥과 완도, 신안, 진도, 구례와 곡성까지 소방서가 생겨 골든타임 사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도와 같이 도서 지역이 많고 권역이 넓은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수 있어 소방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은 하위 법령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자체가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선수와 가족뿐 아니라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까지 더해져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등의 유치에 성공하면서 수십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전국대회로만 8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65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셔틀콕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집니다. 학생들의 응원 소리가 더해져 체육관을 가득 채웁니다. 강진에서 전국 초등학생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온화한 날씨와 스포츠 시설이 잘 마련돼 지역에서 각종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이 유명해져 지역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진에 아마 볼거리,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날씨도 좋고요. 올해 겨울에 1월 달에 전지훈련을 했는데 동계훈련을 했는데 눈도 한 번도 안 오고 여기가 따뜻한 곳이. 그동안 전지훈련은 선수들이 휴식을 갖는 시기에 유치했는데 올해부터는 상시적으로 리그전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2만 3천여 명이었던 전지훈련 인원이
3만 5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올해 경제적 파급 효과는 28억 원 수준이며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와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 등 4만 2천여 명이 강진을 찾을 예정입니다. 강진구로 오신 선수 임원들이 강진 시내에 편의점, 숙박시설, 음식점들 들려 강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2020년 사전 예약만 196개 팀 3천여 명이 전지훈련 등을 이유로 강진에서 머물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전국대회로만 8만 2천여 명이 강진을 찾을 것으로 집계된 상태.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전지훈련 등을 유치하면서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영암군의회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농산물 가격 폭락의 반복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업 예산 4% 확보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법제화, 변동직불제 유지 등 농업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의 회계감사 보고서 미공개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입력 자료를 보면 전남 아파트의 회계감사 보고서에 대한 법정 공개 기한까지 준수율이 93.36%로 6.64%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미공개율은 서울과 제주, 대구 다음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전남 강진 아파트의 회계감사 보고서 미공개율이 33.33%에 달해 전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만도 5조 4,07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에서는 130명의 개인과 법인이 포함됐습니다. 개인 84명이 세금 678억 원을 내지 않고 있고 46개 법인이 342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 추적과를 설치했는데요. 재산을 숨기고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해 세금 징수와 채권 확보는 물론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등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여수는 해양 관광도시로 입지를 굳히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죠. 평일은 좀 덜하지만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심각한데요. 여수시가 교통사고를 막고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국토교통부 지능형 교통체계, 감응신호,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 33억 5천만 원을 들여 스마트 교통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주변도로 75km 구간에 스마트 교차로 관리 시스템과 보행 안전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고화질 카메라로 교통량을 수집해 신호 체계를 바꾸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감지해 보행자에게 음성 안내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산단 공장 증설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차량 정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에 교과나 돌조각 등 일제시대에 만들어지거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교 친일잔재 청산 작업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최종 보고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성물 16개가 놓여있는 현장에 친일잔재를 확인하는 안내문이 설치됐고 친일 음악가가 작사하거나 작곡한 교사 등 14건에 대한 새로운 교가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그동안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들이 2020년 4월부터는 모두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각 지방마다 다른 예산으로 노후된 장비 사용, 또 인력 미충원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가직을 통해 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도 아직은 많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최용호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최용호입니다. 겨울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전남 소방본부의 업무 소개와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서 도민들께 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방송사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직화가 지난달 최종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이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로 되었는데 앞으로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안전한 도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현재 전남 소방관들의 현황과 또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규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전국 소방공무원은 약 한 5만 4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1.2%에 불과한 637명 정도가 국가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률 통과로 인해서 내년 4월 1일부터 전원이 다 국가직화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남에는 현재 소방공무원이요 3,475명인데 매년 약 한 400명 이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이 되게 되면은 5,041명에 이르고요. 이 인원이 충원이 되면은 우리 소방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얼마나 그동안 또 열악했었고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한 4년 전에 화재 현장에서 장갑이 부족을 해서 장갑을 개인들이 사비로 사서 활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소방관을 도와주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화재에 진압을 할 때는 방화복이라고 그러니까 화재에 대해서 내열성이 있는 그런 복장을 입어야 되는데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입는 방수복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입고 화재 진압을 해서 어떤 하열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화복이 부족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때 이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속적으로 교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급이 된 지금 상태이고 지금 개인 장비나 구조 장비나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소방 차량 길터주기나 소화전 불법 주차 등 이제 주민들이 좀 지켜주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골든타임은 심정지 환자가 심장이 멈췄을 때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해야만이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화재 역시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약 한 7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전체 건물로 확대가 돼가지고 진압을 하더라도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길터주기라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길을 좀 비켜줘서 가당제로 비켜줘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충북 제천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현장 도착했는데 그 길이 좁아가지고 그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해서 구조가 늦어지고 그래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중 이용업소라든가 그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상가 그런 곳에 보면은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많이 돼 있는데 최소한 소방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전남의 특성상이요. 가을이나 봄철에 보면은 그 들불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밭두렁 논두렁 태우기 하다가 뭐 농업 부산물이라든가 비닐하우스로 이제 번지니까 무서워서 화재를 진압을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도 3분이 사망을 하셨고 그 부상자가 14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소방청에서부터 불나면은 대피 먼저라는 지금 캠페인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신고도 하고 자체 소화도 하고 대피도 해야 되겠지만은 최우선적으로 대피를 해야만이 인명을 어떤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신고도 하고 자체 진화도 하고 이런 절차로 대응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이제는 특히나 전남에는 소방서가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인근 지자체까지 관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전남에는 22개 시군이 있는데요. 현재 소방서가 16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처가 미설치된 데가 지금 6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미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22년까지 모두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내년도에 완도와 장흥에 소방서를 설치를 하고요. 22년도에는 구례 곡성까지 해서 전 그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 전남 같은 경우에는 도서 지역도 많고요. 또 그 자연마을 그래서 또 원거리 지역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대라고 그래서 우리 소방펌프차 한 대하고 그 인원이 근무하는 인원이 우리 1인 지역대 그래서 이제 1명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나마도 소방력이 못 미치는 곳에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운영을 하는 전담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가직화 되면서 예산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이 되고 또 지금 22년까지 약 1,500명 정도를 충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지역대 우선으로 해서 인원을 보충을 하고요. 또 지역대에 그 소방 펌프차만 있는데 최근에는 화재보다도 구급 출동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어떤 수요, 희망에 의해서 구급차도 점차적으로 지역대에다가 배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지방직 도입 47년 만에 전국 소방관들이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당장 눈앞에 성과는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뭐 기대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국가직을 희망했던 뭐 2가지 큰 그 관건이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그 노출이 됐다시피요. 첫 번째로는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또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좀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라든가 뭐 강원도라든가 이제 도 지역에 보게 되면은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비를 사고 싶어도 좀 한계가 있고요. 인원을 충원하고 싶어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직화가 되면서 지역 간의 격차를 좀 해소시킬 수 있다. 서울에 있는 국민과 우리 저기 완도에 있는 국민 동일한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그 재난은 일부 시도에 국한되지 않고 대규모화되고 복잡화되고 아주 대형화됩니다. 그리고 또 장기화되고 한 예를 들면은 금년에 4월 4일 날 그 강원도 그 고성 지역 그쪽에서 산불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시군을 넘어서 계속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산림과 소방 총력 대응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소방청장이 우리 소방 공무원들도 전국적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시키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 전남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바로 그 비상 동원령 그 명령을 받고요. 22대 차량과 인원이 한 65명 정도가 새벽 그 1시경에 출동을 해가지고 강원도에 도착을 해서 진압을 했었습니다. 산불도 산불이지만은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은 인근에 있는 민가에 또 많은 피해를 또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전국에서 차량이 동원돼 가지고 민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켰고요. 수습 복구하는 데도 많은 그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소방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체계를 해서 어떤 지체계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그 진압이 될 수 있었다 하고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제 또한 전남소방본부가 2020년이면 장흥으로 신축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전남소방본부가 내년도에 장흥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을 하게 되는 큰 이제 이유는 지금 우리 긴급 구조 전화, 그러니까 즉 긴급 신고 전화하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 상담인 110이 있고요, 범죄 신고인 112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화재 구조 구급, 생활 안전에 관한 모든 신고는 119로 지금 통합돼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119 종합상황실이 전남도청회가 지금 소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가 폭주를 하고 있고요. 인원이나 시스템을 좀 최신화시키고요.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장비도 지금 10년 이상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장을 해가지고 최신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약 한 100여 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공간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골든타임에서 뭐 현장 도착하는 것도 있는데 그 어떤 재난이 대형화되게 되면은 현장 대응뿐만 아니고 지휘부도 현장에 출동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남소방본부가 도청에 지금 있는데 지금 서부권에 지금 치우쳐져 있는 그런 지금 실태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에 전남 권역을 헤드컨트롤로서 어떤 관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우리 요주, 순천, 광양에서 동부권이 있고 이쪽 서부권이 있고, 근데 이제 중부권이 강진이나 장흥 뭐 그쪽이 되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어떤 쉽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소방안전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소방은 행정부터 교육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도민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제 체험도 지금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부는 그쪽으로 이전 계획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흥 소방서도 내년에 이제 개서 지금 계획이 있고요. 현재 그 소방 교육대가 지금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방 학교로 승격시켜서 이제 교육을 시킬 지금 계획으로 있는데 약 한 5천여 명 정도의 지금 소방 공무원이 22년도까지는
인원이 그 정도 되는데 주기적으로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소방 교육대가 거기서 운영될 예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종합 안전 체험관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에 다른 시도에는 거의 이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도는 아직까지 지금 안전 체험관이 설치가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소방청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 중에 있는데 장흥으로 유치를 해서 행정, 현장 대응, 교육, 체험, 훈련까지 다 종합을 해서 어떤 통합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혹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시간 이내에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좀 부수적인 그런 좀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전남에 있는 관공서가 거의 대부분이 요 도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쪽 위치를 하고 있고 저쪽 동부권에도 이제 일부 이제 청사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부권이 지금 현재 관공서도 없고 좀 경제적인 면에서 좀 활성화 좀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흥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저희 이제 직원들도 있고 또 교육도 하고 안전 체험도 하고 그러면은 지역 균형 발전하고 또 장흥에도 또 많은 어떤 발전이 좀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이제 낙후된 중남부권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안전에 대한 당부와 또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겨울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35% 이상이 이제 겨울철에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희도 매년 11월부터 내년 또 2월 달까지는 집중 어떤 예방 대책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노인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와상 환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곳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용이하게 그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에 적합한 미끄럼대를 설치를 한다든가 또 어떤 배연창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도 한 2년 전에 그 요수 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약 한 50억 원 정도의 피해가 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건축물이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아주 대형 피해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에서 자발적으로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를 하고요. 그 상인들을 우리 의소대원으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매일 순찰을 돌고 또 우리 소방에서도 그 현장 점검을 하고 해서 예방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우리 임야 들불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한테도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금년에 11월 달에 들불 화재 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도도 하고 계도도 많이 합니다만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 안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좀 과태료 처분까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꼭 뭐 과태료 처분이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그 자발적으로 좀 참여를 해줘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신고도 하고 소화도 하고 또 뭐 대피도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을 평상시에 좀 실천을 해줬으면 가장 좋겠다. 평상시에 그 실천을 하고 행동화됐을 때 효과로 이것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실천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방관의 안전이 국민, 또 국가의 안전이라는 말처럼 국가직 전환을 시작으로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인프라들이 구축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당시에 1930년이란 말이에요. 수작업을 통해서 정과 망치로 이 안반 터널을 뚫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12시간 노동을 한다는 거. 그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황에서. 차를 타고 1분이면 지나는 터널.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터널이자 유일한 자연 안반 터널, 여수 말해 2터널입니다. 1929년 일제강점기, 일제는 말해산을 뚫는 터널을 만들기 위해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 동원합니다. 오로지 일제가 쌀과 면화를 수탈할 목적으로 광주와 여수를 잇는 광려선 개통공사에 인력을 투입한 겁니다. 여수 사람과 함경도 사람, 평안도 사람과 중국인 노역자들 3천여 명 이상이 말해터널 공사에 대거 투입됐습니다. 이 곡창지대의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철도입니다. 그 철도의 하나의 구리고. 그래서 1930년 이 전라도 땅에서는 쌀과 함께 면화가 많이 재배됩니다. 이 말해터널은 일제가 한반도의 수탈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문적인 건설 장비는 없었습니다. 쇠망치와 정만 쥐어준 채 혹독한 노역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쇠망치와 맨손으로 무려 1년 10개월여 만에 640여 미터 길이의 터널을 완성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지 주민뿐 아니라 푸른 옷을 입은 중국인과 더러는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이들이 기이한 구호를 외치며 안반에 정을 박는 모습 또한 구경거리였다. 하루 종일 쇠망치질을 끝내고 나면 노역자들의 손에는 임금 30전이 쥐어졌습니다. 임금은 현금이 아닌 전표로 받았는데 전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면 20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걸 가지고 뭘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는 임금이 30전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쓸 수 있는 돈은 20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돈으로 합숙소 생활하고 먹고 살기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간 합숙소에서조차 이들은 편하게 쉴 수 없었습니다. 늘 부족한 식량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싸워 이겨야만 했던 겁니다. 이들이 합숙하는 한바에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고 특히 중국인들은 괴질에 걸려 죽어가는 자가 많았다. 오전으로 내려오는 걸 뭐 그 질것에서 보지도 않고 먼 강에서 봐도 많이 내려왔다란다고 그래. 그때는 교통편이 다 불편하게 대부분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었었거든. 그렇게 걸어다닐 때는 꾸준히 내려와갖고 올라갈 때는 저녁에 올라가서 그런가 많이 죽어서 그런가 하여튼 올라가는 거는 별로 안 배긴다고 그래. 그러니까 많이 죽었지 않냐 그 노인 할아버지들 이야기가 그러더라고. 물건 땅에다 묻는데 땅에다 묻어. 그래갖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 돈을 쓱 갚는 거야. 이게 그 우리 부모들 그게 이거더라니까. 전체 길이 640m, 높이 4.3m. 이 거대한 터널 곳곳에는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 노동자, 그들의 피와 땀, 눈물, 그리고 한이 서려 있습니다. 쇠망치질 흔적이 빼곡하게 남은 외벽. 노역자들이 일제로부터 당한 핍박과 고통의 신음을 가늠케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납니다. 터널에 민낯이 드러내놓고 있는 치욕과 아픔의 역사. 현존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의 현장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